아침 일라디오. 달력을 보니까요. 7월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어느새 딱 이틀 남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들 드시나요? 이런 속담이 떠오르는군요. 밥은 봄처럼, 국은 여름처럼, 장은 가을처럼, 술은 겨울처럼. 모든 음식에는 적정 온도, 시기가 있어서 말 그대로 밥은 따뜻하게, 국은 뜨겁게, 장은 서늘하게, 술은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 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흔히 우리 인생도 계절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7월의 끝자락,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쯤 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혹시 벌써 올해가 반이나 지났다고 아이고 시간이야 라면서 의기소침한 분들 계신지요? 계절의 시계가 여름의 한가운데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따끈따끈한 국처럼 한여름 열정 가득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열정적인 마무리라면 분명 올해 남은 시간도 튼실한 열매로 이어질 겁니다. 7월 29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부족한 일손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마저도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일손 전쟁은 더 확산이 됐고요. 인건비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제 등으로 농촌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합법적인 인력보다는 사실 미등록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인력 운영 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인데요. 최근 국회에서 농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어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농업 인력 지원 실태와 특별 법안을 논의한 토론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 여러 번 전했었는데요. 예. 농업 인력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 국회에서 시작이 됐군요. 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난주 확정되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 기대하게 되는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어제 주최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인력 지원 문제를 법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취지겠죠? 네, 맞습니다. 위성권 의원은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농업업 현장은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라든가 또 농어촌의 인구 감소 등으로 절대적 인력 부족의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네. 작업 환경이라든가 주거 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농어촌에 거주할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위성권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농업 인력 계획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업과 어업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또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농업 분야에 얼마나 그리고 언제 배정해야 하는지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농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구체화했고요.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농업 인력 지원 특별법 내용 듣기 전에요.
현재 외국인 노동자 현황 어떻습니까? 네, 뭐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가 두 건 있었는데요.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농업 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농업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용허가 제도이고 또 하나가 계절 근로자 제도입니다. 고용허가 제도는 장기간 고용이 가능하고요. 그런 이제 비자를 발급해서 국내 입국을 하는 거고 계절 근로자 제도는 단기 고용으로 뭐 3개월, 5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이제 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엄진영 박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도 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20년 이 통계청의 농업 총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 달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 중에서 최소 21.1% 그리고 최대 43.5%의 농가가 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고요. 네. 뭐 1개월부터 3개월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 중에서 최소 24.3% 최대 48%의 농가가 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부터 6개월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 중에서는 최소 30.2% 최대 59.8%의 농가가 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6개월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 중에는 최소 41.6% 그리고 많게는 71.8%의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모, 그러니까 즉 몇 명이나 하는 규모를 현재 통계로는 알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추정치로 좀 이날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20년 기준 6개월 이상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49,720명 수준이고요.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는 그러니까 1년에 10농가에서 일한다 가정을 할 경우에 1개월 미만 외국인 노동자 수는 남녀 합해서 49,651명 정도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 인력을 담당을 하고 있었네요. 네, 뭐 하지만 이 합법과 불법이 혼재된 상황이라는 게 좀 문제인데요. 네. 이 엄진영 박사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을 하거나 네. 3개월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제도로는 고용이 불가능하다 설명을 했고요. 3개월부터 6개월 근무 형태라든가 6개월 이상 근무 형태는 계절 근로자 제도, 고용 허가 제도 같은 이 합법적 영역의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혼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2019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엄진영 박사가 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실태를 분석을 했는데요. 네. 농사 형태에 따라서도 등록, 미등록 현황이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물을 재배한 농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단기간 고용을 하는 특성이 있어서 일일 고용은 물론이고 이 월 단위로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미등록 비율이 90%를 넘어선다 이렇게 봤고요. 네. 장기 고용이 일반적인 축산 농가도 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율이 47% 차지했습니다. 네. 엄진영 박사는 농가에서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도 몇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우선 이 제도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네. 또 농업 특성상 작물 재배업의 경우에는 1개월 혹은 또 그 이하 단기 고용이 필요한데 제도 설계상으로는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노동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상용 노동자 신청 인원을 모두 배정받지 못해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네. 네, 괜찮습니다.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는 절차라든가 네. 기준 마련 부담 등이 또 문제가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물 한 잔 드시고 정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이제 인력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 제도적인 허점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엄진영 박사는 현 제도의 한계로 고용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전달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농촌 고용인력 중개센터라든가 뭐 도농인력 중개 서비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력 지원 센터 등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센터 간의 기능이 중복될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또 부처 간의 고용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일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기별 또 품목별로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또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분산할지 등을 논의하는 계획적인 이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합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또 인력을 구하는 농가를 효율적으로 매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절대적인 인력도 지금 문제긴 하지만 제도가 조금만 더 개선이 된다면 의외로 쉽게 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다른 제도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또 품목과 농작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노동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네. 기본 방향이 축산업 그리고 작물 재배업에 따라서 제도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네. 현재 3개월, 5개월 이 계절 근로자 제도는 너무 짧아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최대 9개월은 허용하되 일용 고용과 장기 고용, 그러니까 뭐 한두 달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신설을 네네. 하고 네. 연속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일하는 것은 현재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적용하게 합니다. 네. 또 고용 주체도 일용과 단기 고용의 경우는 농업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공적인 기관이 고용을 해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농촌 현장의 반응이나 의견일 텐데 어떻습니까? 예, 이날 토론회에는 장덕산 사단법인 국제농업협력 네트워크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는데요. 네. 실제 농촌은 외국 사람이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실태를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하지만 뭐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심각성을 외면하고 방관할 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는 의견도 전했는데요. 네. 농가들은 인력 운영의 절차라든가 또 운영 책임성 등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합법적인 제도보다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 또 불법 고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좀 대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확실히 제도적 보완을 하고 또 농업 부분의 외국 인력 활용에 관한 법정 근거까지 마련한다면 이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훨씬 적극적이 될 거다 이런 의견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인원 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고요. 또 현장에서는 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들의 하소연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 40시간 이상은 사전교육, 한국어 교육 같은 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반드시 좀 필요하겠죠. 끝으로 농업 인력 지원 특별법안 제정 추진 계획 알아볼까요? 예, 농업인력지원 특별법안은 이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에 적용하는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출발을 하고요. 네. 구성은 1장은 총칙, 또 2장은 농업인력 지원 기본 계획 수립, 3장은 농업인력 수급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농업인력에 대한 근무 환경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좀 담았고요. 네. 5장은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안의 내용을 토론회에서 발표한 위성권 의원실의 이호중 부장관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날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특별법안의 몇 가지 쟁점 사안들을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네. 8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는 농업, 농촌, 농민 이 민생을 살피는 입법과제 추진에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네.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고 53일 만에 이 정상화된 국회에서 이 국민들의 표로 그 자리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본업에 충실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메시지 논란 이후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에 이준석 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사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의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격려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잘해 나가서 당과 정부가 다 같이 잘하자라는 말을 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소식 말씀드리면 네. 그 민주당은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당대표 후보 3위는 이 가나다 순으로 네. 강훈식 의원, 박용진 의원, 이재명 의원이 됐고요. 최고위원 후보는 고민정, 고영인, 박찬대, 서영교, 송갑석, 윤영찬, 장경태 후보가 본경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는 강기훈이라는 인물을 놓고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핸드폰 문자 사진이 보도됐을 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기훈과 함께 들이라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극우정당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KBS는 이 인물이 이 대선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무실장 역할을 맡았고 필리핀 특사로 갈 때도 동행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등 극단적인 인물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면서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측은 일부 극우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극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강기훈 씨가 어떤 경로로 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군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정부에 대한 밝힌 이 첫 공식 입장이었는데요. 네. 어제 보도된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전날 이 전승절 기념 행사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선제적으로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하다라면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함 없이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라고 말했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측은 유감스럽다라면서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미군 당국은 당장 다음 달부터 여단급 훈련을 비롯해서 올해 안에 11개의 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정조 대왕함 진수가 됐습니다. 네, 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4세대 이지스 구축함, 이 정조 대왕함이 어제 진수가 됐습니다. 이 8,200톤급 정조대왕함은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함으로 2024년 말에 해군에 인도돼서 실전 배치될 예정이고요. 네. 동급 이지스함은 앞으로 두 척이 더 건조될 예정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지난 2019년 건조 계약이 체결된 후 지난해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쳤습니다. 이 함정은 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600톤가량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 탄도미사일 요격용 수직 발사대 능력 그리고 무장력 또 스텔스 기능에도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가 모처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함정에 연결된 줄을 도끼로 자르는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검찰이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했군요. 네, 이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성가족부를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이 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가 개입했다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11월에는 민주당의 정책연구원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요. 네. 또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도 이어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탈북 어민 복송 사건을 두고 전 정권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 수장이던 김현철 전 장관은 그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라는 현 정부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만 네. 이 검찰은 탈북어민들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도 유죄를 받아냈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크게 올렸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네. 연준은 성명을 통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릴 것을 강력하게 약속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다음에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1.5에서 1.75에서 네. 2.25에서 2.5%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미국의 금리가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 2.25%를 넘어섰고요. 네.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 것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인데요. 네. 결국 한국은행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서 향후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8,384명으로 그 전날보다 11,0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비해서는 1.2배, 또 2주 전에 비해서는 2.3배인데요. 이 더블링이 이어지다가 다소 주춤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어서요. 어제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가 196명으로 그 전날보다 19명 늘었고요. 사망자는 25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앞으로 한두 주 내에 도달할 수 있고 이 정점의 규모도 기존의 전망치보다 작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증상이 없거나 밀접 접촉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5만 원씩 내야 하는 이 병의원 검사비에 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일을 못해서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이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는 또 줄었기 때문에 이 숨은 감염자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다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전체 감염자의 적으면 3분의 1, 또 많으면 절반 정도가 이 숨은 감염자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한마디로 현재 확진자의 1.5배 또 2배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회면으로 또 가볼게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를 원청 소송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네요. 네, 이 노동계에서 굉장히 반기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업체 노동자가 이 자신들을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이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대법원이 완성차나 부품사, 이 타이어 제조사 등 이 자동차 업종 기업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적은 있는데 네. 제철 업종 기업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법원 3부는 어제 이 포스코의 사내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이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1990년대 하청업체에 입사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해왔는데요. 이 제철소 공정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네. 이들은 자신들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이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2심은 해당 업무가 제철소 공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네. 또 포스코 정규직들의 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해병대에서 가혹행위가 또 발생을 했군요. 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 해병 2사단 예하 부대에서 지난 6월 초부터 이 모 일병이 모 상병으로부터 괴롭힘과 폭행에 시달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초소근무 중에는 완전 무장 상태에서 또 2시간 30분 동안 차렷 자세로 근무해야 했다라고 하고요. 네. 또 뺨과 명치 등을 폭행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2일에도 이 초소에서 구타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모 일병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하고요. 또 현재는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일부 부대 간부들이 이 모 일병에게 너를 강하게 키우려고 한 것이다라는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또 소속 대대 주임원사는 뭐 일병 때는 누구나 힘들다라든지 너의 정신력 문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군 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그런 그 간부들의 발언이 참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이제 사은품을 주는데 그 사은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습니까? 네, 이 스타벅스가 최근 음료 17잔을 마시면 여행용 가방, 파우치 그리고 옷을 주는 이벤트를 벌였는데요. 네. 이 중에 여행용 가방에서 발암물질인 이 폼알데하이드가 검출이 됐습니다. 네. 스타벅스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 개봉 전 새 제품 외피에서 이 킬로그램당 최대 585mg, 그리고 내피에서는 최대 724mg에 검출됐다라고 밝혔고요. 또 개봉된 지 2달이나 지난 제품에서도 외피에서 최대 559mg, 또 내피에서는 23mg이 검출됐다라고 합니다. 이 폼알데하이드는 이 세집증후군 원인 물질인 1급 발암물질, 1군 발암물질입니다. 네. 이 외투나 침구류에는 안전 기준이 있는데 이 가방은 몸에 직접 덮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또 기준이 따로 없었습니다. 네. 앞서 이 스타벅스 가방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한 연구원이 직접 검사를 해봤더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예. 이에 스타벅스는 음료 쿠폰 3장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웠고요. 네. 결국 새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3만 원 쿠폰을 주기도 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과 별도로 이 검사 수치가 인체에 유해한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기자님 아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네, 저도 아이가 있고. 근데 영유아 부모들이 좀 이제 이맘때쯤이면 신경 쓰이는 게 아이들 질병인데 네. 수족구가 돌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최근 영유아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 이후 잠잠했던 수족구병이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5세 이하 영유아들이 주로 걸리는 이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1000명당 12.5명에서 12.5명이 나왔는데 네. 2주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부모들의 수족을 끊는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참 아이들이 무척 힘들어하는 병인데요. 코로나19 유행 뒤 크게 줄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활동량이 늘자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수족구는 발열과 인후통, 발진 등이 주요 증상이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잘 못 먹어서 탈수가 심해지면 아이들이 점차적으로도 많이 처지고 또 뇌염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수족구는 침과 가래 등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장난감 등을 통해 전파가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이 장난감과 물건 표면을 비누와 물로 세척을 하고 소독제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는 열이 내리고 또 입에 물집이 나을 때까지는 집단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식물원입니다. 네. 그 이열치열이라고 바깥보다 더 더울 것 같은 그 식물원을 일부러 찾아가 보았는데요. 가장 뜨거운 오후에 갔는데 예. 바깥이나 온실이나 습하거나 더운 건 비슷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그 고장 나신 거 아니에요? 몸 어디 부분이 더위를 느끼는 부분이? 예. 진짜 덥던데 여기. 네네. 저도 여기 자주 가거든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족들은 꼭 한번 좀 가보는 게 어린이 대공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식물원은 안 들어가봤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에 있긴 있더라고요. 예. 예,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 데리고 놀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회전목마도 탔던 것 같고 그 뒤에 관람차 그러니까 네모칸에 타서 하늘로 한 바퀴 도는 그런 것도 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동물원에 가서 사자, 호랑이, 코끼리 등도 보았고요. 네. 근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식물원에 간 기억은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예.
아마 식물에 관심이 없을 때라 식물원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 기억의 완성을 위해서 늦게라도 식물원에 가보았습니다. 기억을 완성하시려고. 네. 뭐 좋습니다. 예. 기억의 완성. 그러니까 여기를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시설을 다 봐야지 이제 기억이 완성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건데.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여기 이제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보면 놀이동산 있고 네. 동물원 있고 밑에 그다음에 네. 식물원까지 있거든요. 네네. 이게 한 군데 이렇게 다 모아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15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이른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이 대항해 시대는 유럽인들한테 후추가 비싸서요. 네. 그러니까 이를 싸게 얻기 위해 항로 기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과감히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간 시대입니다. 네. 이때부터 세계 각지의 식물들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개인 정원을 넘는 식물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건너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없는 다른 나라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게 식물원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중세 대학들이 약용식물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 식물을 모아 놓았다는데요. 네. 이 대항해 시대 이후 처음 보는 식물이 오니까 그러니까 기후가 다른 곳에서 온 거니까 네. 온실 등을 만들어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동물원은 무려 2000년 전 이집트 시대부터 귀족들이 호기심 삼아 구경거리 삼아 소일거리로 이 동물들을 가두어 놓고 보았다는데요. 이 산업혁명 이후 만국 박람회가 열리면서 네. 아프리카 사람도 전시하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도 전시를 했다는데요. 이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 이것저것 꾸미다 보니 식물원, 동물원, 네. 놀이동산이 한 곳에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동물원 갈 때마다 참 동물들한테 미안하다는 마음도 들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는 뭐 이런 대항해 시대 역사 뭐 위대하다고 하지만 네. 뭐 식물이나 동물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됩니다. 어린이 대공원 식물원 언제 생겼습니까? 네. 우리나라 최초 식물원은 네. 1909년에 지은 그 창경궁 대온실인데요. 창경궁 대온실. 그 출발은 일본인들이 이 궁궐의 유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창경궁 일부를 허물면서 거기에 식물원, 동물원, 놀이동산을 만들어 놓고 창경원으로 이름을 네.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런 사실도 모르고 중학교 때 가서 전도 신나게 놀았었는데요. 네. 알고 나니 좀 부끄러웠고요. 다행스럽게도 1984년 이후 다시 창경궁으로 복원이 되고 있고요. 네. 되었고요. 그 두 번째 식물원으로 지금은 없어진 남산 식물원이 있습니다. 남산에 있었어요. 네. 네. 그 자리도 사실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 조선 신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치욕의 장소에 1968년 남산 식물원이 들어섰는데 이용객이 적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 지금은 한양도성 유적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식물원들이 주로 일본과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서양에 먼저 가서 그 서양의 근대를 배워온 것 때문인데요. 네. 어린이 대공원 자리도 일제강점기의 골프장 자리였습니다. 맞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후에도 골프장으로 계속 이용이 되다가 네. 1973년 서울시가 인수해 어린이 대공원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네. 공원 만드는 데 모델이 된 곳이 창경원이었고요. 그래서 관행처럼 동물원, 식물원, 놀이동산이 함께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일본식 모델을 좀 참고를 해서 만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식물원 온실에는 우리나라 식물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의 식물이 더 많다라는 건데 그럼 오늘은 거기서 어떤 식물을 좀 만나보면 좋을까요? 네, 부겐빌레아입니다. 부겐빌레아. 네,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인데요. 네. 부겐빌레아는 남미가 원산지로 분꽃과 덩굴성 관목입니다. 네. 그 1760년대 프랑스의 식물학자 필리베르토 코마슨에 의해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다는데요. 네. 이 부겐빌레아라는 이름은 그의 친구인 항해사 루이스 데 부겐빌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미 원산인 식물이 유럽에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온 건데 네. 어린이 대공원 식물원에 다른 식물들도 많을 텐데요. 부겐빌레아를 소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제가 그 여러 식물원 온실을 다닐 때마다 이 부겐빌레아를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지만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꽃처럼 보였다기보다는 그 종이로 만든 꽃, 아니 과자칩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마 머리 위에 피어 있어서 자세히 보기 힘들었
던 것도 있었고요. 네. 근데 어린이 대공 식물원에서는 마침 꽃잎이 떨어져 있어서 예. 손으로 만져보니까 종이가 아닌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작가님은 굉장히 동심이 가득하신. 예. 아니 무슨 말이 됩니까? 종이로 된 그 꽃을 만져봐야 돼요, 꼭 그거를. 예. 아니 처음 봤을 땐 좀 종이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의심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 의심이 새로운 발견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부겐빌리아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건 예. 우리나라 꽃이 아니라는 뭔가 이질적이면서도 그런 이국적인 느낌이 주는 신비로움. 근데 색깔칠한 창호지를 오린 듯한 질감. 그래서 깔끔하게 소개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떨어진 꽃잎 사이에서 열매를 제가 봤는데요. 열매. 진짜 꽃이구나 하는 현실감이 들었고요. 네. 월간 원예에서 소개한 부겐빌리아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부겐빌리아는 높이 4에서 5m까지 자라고요. 이 줄기가 변형된 두꺼운 가시가 있어 네.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정원에서는 그 울타리용으로 흔히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화로 오해받기도 하는 부겐빌리아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페이퍼 플라워라고 해서 종이꽃으로도 부르고 있답니다.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사진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실제로 보면 좀 종이 같은 느낌이 드나 봅니다. 네네네. 뭐 사람들마다 시선이 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종이꽃 같은 부겐빌리아의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제가 본 화려한 꽃잎은 꽃잎이 아니고 네. 포엽이라고 해서 꽃을 보호하는 작은 잎이 변한 거고요. 이게 지금 핑크색 요게 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꽃이 됩니다. 가짜 꽃이에요? 예. 그 가짜 꽃의 색깔이 자주색, 보라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네. 실제 진짜 꽃은 작아서 평소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안쪽에 하얗게 조그만 꽃이 피어 있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종이꽃이라 부르는 부분은 가짜 꽃이기 때문에 네. 종이꽃으로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열정적이고 화려해서 거기에만 제가 눈길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라도 그 진실을 알고 나니 부겐빌리아를 다시 보게 될 것 같지만은 네. 몰랐을 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미안하기만 합니다. 뭘 자꾸 미안하다고 아니 뭐 저기 아까 동물원도 미안하다 그러 사과를 잘하십니다. 작가님께서. 예.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좀 짓궂게 군 거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겐빌리아 만나봤고 또 다른 식물도 만나볼까요? 네,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 네. 그보다 먼저 부겐빌리아를 보고 지나자마자 네. 식물원 열대 식물의 유래라는 푯말이 있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식물원에서 자라는 야자나무, 망고나무, 바나나나무 등 열대 식물은 1972년 월남 참전 용사들이 전쟁 중에도 고국의 어린이들에게 푸른 꿈을 안겨주려고 서울시에 기증한 나무들입니다. 예. 1972년 4월 15일 열대나무 1128그루의 나무가 베트남에서 해군 함정에 실려 24일 부산항에 도착하여 27일에 서울시에 기증되어 어린이 대공원 식물원에 심어졌습니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역사를 알면서 보니까 좀 뭉클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로. 이게 전쟁 중에 이게 물론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를 생각하신 것도 계실 테고 또 좀 뭔가 고향이 그리워서 보낸 마음도 느껴지고요. 네. 좀 뭉클해지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몬스테라는 식물원뿐만 아니라 지금 베스트 반려식물이 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유명하더라고 몬스테라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 식물인데요. 무늬가 독특해서 이 무늬가 독특한 잎은 인공 배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맞아요. 있고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관심이 있어요. 돈이 되니까 관심이 생기더라고. 예, 이 몬스테라는 열대 지방에서 큰 나무 밑에 사는 그 천남성과 덩굴 식물인데요. 네. 잎이 갈라져 있는데요. 맞아요. 아래 잎으로 빛을 보내기 위해서 아래 잎도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네. 이 몬스테라의 어원이 기이하다라는 뜻을 기이하다. 지니고 있는데요. 라틴어 몬스트룸이고요. 네. 영어 몬스터는 괴물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이하게 보이는 식물 모습이 위로를 주는 것 같아서인지 특별한 영감을 주는 것 같아서인지 예. 아니 고가로 팔려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좀 묘한 느낌도 들고 네, 이게 또 네. 이제 재테크 수단도 되기 때문에 네. 혹시 작가님도 요 몬스테라 키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다육이도 실패한 경험이 있어 식물을 안 키우다가 다시 시작해보려 가장 쉬운 행운목을 샀습니다. 아, 행운목 사셨어요? 예, 가장 쉬워서요. 근데 예. 이 행운목이 저한테 와서 불행이 될지 행복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요. 네. 열대지방에서 온 식물들이 온실이든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 늘 잘 자라길 바라고요. 네. 그런 식물을 보면서 열심히 사는 식물의 진짜 모습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늘 드는데요. 네. 어린이 대공원을 나서기 전 그곳에서 본 어린 왕자 문장이 인상 깊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식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열심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참 뭐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제 그 가시광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작가님의 말씀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5도까지 올라가겠고요. 대구 34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5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이 다 다가오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